안녕하세요.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제가 휴일에는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는데, 왜냐면은 휴일에는 주식장인 카페에다가 이제 투자 전략글을 글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있었고 또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조종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장에 대한 어떤 걱정,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좀 하게 됐어요. 주식장인 카페에 글로도 아까 올려드리긴 했는데 뭐 또 이렇게 방송으로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불안 심리 상황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목요일에는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던 PPI 덕분에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등의 어떤 조종 분위기가 좀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금요일장에서 다시 하락 마감했죠.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말에 이제 이란의 보복 공격이 감행이 됐어요. 자, 이를 두고 뭐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뭐 전망이 나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러한 기사 내용이나 전망 등을 살펴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좀 이렇게 내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을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과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뭐 이거를 좀 감안해서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주말에 단행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라는 생각입니다. 증시를 위해서. 왜냐면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보복 공격의 임박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금요일 조정을 받았는데, 주말에 만약에 보복 공격이 없었다면은 이러한 보복 공격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안고 월요일장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장의 하락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만큼 더 불안감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말에 이미 보복 공격이 감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됐고 이제 이스라엘의 재반격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놓고 이제 왈가불가 하겠죠. 아무튼 이미 예고된 부분은 노출이 됐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이란의 보복 공격에서 이스라엘 내에 피해가 미미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다행스럽다는 건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지금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하고 드론을 공격하는 부분이 이제 왼쪽 사진에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방어하는 과정입니다. 이 격추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수백 발을 발사했지만은 대부분 민간 지역이 아닌 군사 시설을 향했고요. 또한 미국 등 동맹의 지원하에 대부분 요격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지금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이 공습을 감행한 이후에 문제가 종결됐다 라고 하면서 추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이란이 이미 던진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제 뭐 그 나라의 어떤 법률이나 이런 관습이나 이런 게 뭐냐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사관이 공격을 받아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니까 뭔가 공격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습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명분은 이제 됐다 이거예요. 됐다. 그리고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민간 지역이 아닌 군사시설 쪽으로 공습을 했고, 또 격추하기 쉬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나 언제쯤 공격한다 라고 미국에 이미 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날라오면 격추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날라오니까 다 대부분 격추한 거예요. 이거는 이란이 확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공격을 받고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명분상 내가 보복 공격을 하긴 해야 되니까 한 거다. 그리고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미 문제가 종결됐다라고 발표를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미국이 세 번째,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첫 공격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격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란이 사실상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노린 공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스라엘의 재반격에 미국이 반대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또한 만약에 이스라엘이 재반격을 하게 되면 미국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란이 추가적인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격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할 경우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과연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없이 혼자 단독적인 저러한 확전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은 중동에서의 이번 이스라엘 이란 분쟁에 5차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이라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 극히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인데, 언론 같은 경우는 특히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 사태를 놓고 이제 5차 중동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또 며칠간은 아마 떠들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요인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일단 주 초반, 특히 월요일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향후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까지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불안을 보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리나 지연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와 국채금리 상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시 조정으로 연결되는 순환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카테고리의 맨 첫 번째 국제유가의 상승이 이제 끝나야 돼요.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거나 하락을 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인 요인인데, 사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이미 예고됐던 상황이고 예상됐던 상황이라 그 부분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논리가 이제 노출이 된 거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재반격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다시 사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나간다면은 국제유가도 이제 여기에서 한두 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죠.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부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슈팅을 기록하면서 좀 안정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볼게요. 국내적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 조정도 있지만은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지금 불안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나왔고, 이제 이런 미국 증시 금요일 조정받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월요일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추가로 오를 가능성인데, 제가 1380원과 1400원에 이렇게 선을 그어드렸는데, 그리고 이 이유는 여기가 1440원까지 올랐던 자리거든요. 이게 2022년이면 코로나 구간이에요. 코로나 국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반도체 업황의 수출이 안 좋아지고, 뭐가 안 좋아지고, 막 경기가 위축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때 국채금리 올라가고,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느냐 마느냐 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때가 1440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 삼성전자 실적 개선되는 거 확인됐고, 반도체 수출 개선 확인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 국면 끝났고, 그 다음에 금리 지금 인상하느냐 아니냐는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않느냐고, 언제 인하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인하적인 측면에서 또 2022년 대비 지금은 훨씬 더 인하 시점에 접근돼 가고 있는 구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2022년에 그때의 국면과 같은 1440원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 속에서 1380원의 첫 번째 라인을 넘어갈 수는 있지만 1400원에 접근하거나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저는 외환 시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환율이 1400원 쪽에 접근해서부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간다면 2022년 국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게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1400원 쪽까지 간다면 그건 슈팅 국면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증시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우지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6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여기서 원 고점 찍고 다시 눌렸다가 투 고점 찍고,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쌍고점 찍으면서 5일 이평선이 꺾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파동이 나가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3월 21일의 고점이 상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상승 후 조정을 받을 때 그 앞에 고점이 상투냐 아니냐, 이건 상투 시그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만 다시 올라갈 거다. 실제로 다시 올라갔었잖아요. 에코프로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꺾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런 고점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상투냐 아니냐를 좀 중요시 여겨요. 상투면은 조정을 받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건 이제 무조건 팔고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투가 아니라면 조정을 받아도 다시 또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우지수의 저 3월 21일에 이 고점이 상투냐 아니냐인데, 다행스럽게 제가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이건 상투의 시그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대반등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당장일지 아닐지 몰라요. 이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구간이니까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대반등 구간이 나간다는 거죠. 재회복 시도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상투의 시그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멘텀적으로도 생각을 해봐도 아까 제가 국제 유가적인 부분, 환율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금리 인하를 둘러싼 부분,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고 해도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반기에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게 6월에서 또 9월로 지연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으로 또 그때 가면은 다시 또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고 물가가 다시 또 안정을 찾고 이러면서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증시는 재회복 시도를 하고 이러겠죠.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우가 상투가 아닌 만큼 조정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보지 마시고 조정 후 다시 재회복 시도 과정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인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주봉 차트를 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3주째 지금 음봉을 기록했거든요. 3주째 음봉을 기록했는데 3주째 음봉을 기록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돌파했던 직전 고점 여기가 2675포인트거든요. 2675포인트를 만약에 지지하거나 깼다가 다시 회복하거나, 그러니까 월요일날 깼다가 다시 회복하거나, 월요일날 하향했다가 화요일날 하루 만에 다시 회복하거나, 저는 하루 만에 회복하면 그건 지지로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지지하거나 깼다가 월요일로 회복하거나, 월요일날 하향했다가 화요일로 회복하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이 기준선을 지지하는 거니까 요 정도 선에서 영향이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월요일날 하향해서 이 기준선 하향해서 화요일날 회복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평선, 요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20주 이평선은 지금 보면은 2616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일이든 언제든 주 초반에 2616포인트 20주 이평선을 하향한다, 이런 낙폭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낙폭에서는 이건 추격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만약에 순간적으로 뚝 떨어져서 2616포인트를 하향하면 이건 추격 매도가 아니라 저가 매수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날 뚝 떨어져서 시작하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갭은 향후의 대반등으로 다시 메우는 갭입니다. 메우는 갭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미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는 조정 구간이 끝난 게 아니니까 이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를 아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계속 드려왔잖아요. 뚝딱이 방송에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월요일 날 뭐 말씀드린 위치까지 너무 뚝 떨어져 시작하거나 이러면은 또 5일 이평선하고 이격도 커지고 막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장은 조정이 나와도 향후에 다시 재회복 시도는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번 주 초반에 특히 중동 사태나 이런 건 이번 주 초중반을 잘 극복하면 이후에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초중반의 조정을 잘 극복하면 이후에는 재회복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초반에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이거는 말씀드린 이러한 20주선 코스피 지수 기준 20주선 이하나 이런 자리에선 추격 매도보다는 불안하시더라도 추격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섹터가 AI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조선, 그리고 화장품, 이런 섹터였어요. 일단 월요일날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금요일에 선방했던 이 네 가지 섹터를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의 금요일날 흐름에 있어서 다우지수가 이렇게 뭐 하향을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이제 목요일날 올랐던 만큼 다시 제자리로 되눌렸고요. 반도체 지수는 목요일날 올랐던 부분 그 이하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의 영향은 있을 수는 있는데,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긴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목요일날 저점 위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끝났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지수나 뭐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에서 끝났다는 소리예요. 나온 위치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섹터 내 AI 반도체가 상대적으로는 빠지더라도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는 여진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좀 체크는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네 가지 AI 반도체, 바이오, 조선, 화장품 이쪽을 우선 조정 시에는 이쪽에서 다시 조정 후 다시 낙폭 축소를 시도하는지 선방하는지 이런 거를 월요일날 일단 우선적으로는 체크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그냥 예정에 없던 똑딱이 주식 방송을 좀 오늘 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감안을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거듭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은 휴일 시간도 잘 보내시고, 제가 월요일 흐름이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월요일 똑딱이 방송에서 또 다시 후속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